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책으로 삶을 살찌우는 시간, TV 책방 북소리 북마스터 김혜주입니다. 북마스터 이창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고 글 쓰는 허입니다. 네, 오늘 북소리 재미있고 참신하고 육회 발랄한 이야기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저는 그 사이에서 무게를 좀 잡겠습니다. 저는 오늘 무게를 내려놓겠습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야기 나누기에 앞서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일단 이창현 북마스터님. 겁난다. 무슨 질문일지? 요즘 친구들 우리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아 하고 느끼는 부분이 있으시죠? 뭐 있다고 할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대학에서 학생들이 가르치다 보면 교수와 학생 사이는 기본적인 세대차가 나고 그 세대를 완벽히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오히려 오해가 싹 트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시대가 바뀌면 세대도 바뀌고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나처럼 따라주기를 일방적으로 바랬을 때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요즘에는 가급적이면 그들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어떤 에피소드 한두 개가 아니라 그냥 다르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뭐 에피소드 재밌는 거 없어요? 아무래도 현장에서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을 많이 마주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예컨대 주말에 미술관에 같이 가자라고 해서 이것이 시험과도 상관없고 출석과도 상관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미술관에 가도 나중에 강의 평가에서 그 교수는 왜 주말까지 와서 수업을 하는 거야? 라고 강의 평가를 써요. 그랬을 때 저 많이 속상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속상할 것 같아요. 학생들도 좀 불편했을 거라고 지금 와서는 생각도 들어요. 왜 주말에 자기 또 일정도 많고 아르바이트도 많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는 요즘에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고 학교는 학교, 또 주말은 주말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자율성을 많이 갖고 있는 세대다라고 이해하게는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허위 평론가도 있을까요? 네, 이제 아무래도 책과 관련된 건데 예전에는 좀 두꺼운 장편 소설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에는 경장편, 그러니까 장편도 분량을 줄여서 그렇게 나오고 또 시들도 예전처럼 시집의 형태로 나오긴 하지만 그 시의 분량을 상당히 줄여서 나오기도 하고 그 단편 소설의 분량 자체를 줄여서 옆편 소설로 만들어서 옆편? 손바닥 소설로 만들어서 내는 경우도 정말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요즘에 그 세대들이 책을 읽을 때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읽을 거리를 원하는구나. 뭐 이렇게 좀 느끼고 있어요. 시작부터 아주 분석의 깊이가 아주 깊어집니다. 그럼 이쯤에서 직접적인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볼게요. 또 질문이에요? 네, 요즘 질문 좋아합니다, 저. 네. 스스로 꼰대라고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이미 뭐 정답을 얘기하셔서 요즘에 이제 청바지 입고 다니는 꼰대 이런 지적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386 세대라고 불리는 그런 세대인데 이미 우리도 늘 정당하고 새롭고 이런 세대가 아니라 새로운 세대들에게는 꼰대라고 불려지는 그런 세대가 됐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각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냐면 오늘이 바로 5월 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네. 노동 문화에 새바람을 일으킬 90년대생들이 오늘의 주제가 될 텐데요. 네. 먼저 이야기 나눌 책 소개해 드릴게요.
네, 90년생이 온다의 이몽택 작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저희 시청자분들께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90년생이 온다 저자 82년생 이몽택입니다. 네. 82년생. 82년생. 요즘 이 책이요, 서점가에서도 그리고 기업가에서도 아주 그러니까요. 핫합니다. 네. 아이, 솔직히 강연 많이 다니시잖아요. 반응 많이 느끼시잖아요. 이 책으로. 네, 불편합니다. 아니, 어마어마하게 지금 책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82년생이 90년생을 설명하는 것. 그러니까 10년쯤 선배가 후배들을 바라보는 사회과학적 서적 같은 느낌도 좀 드는데요. 여기서 보면 얘네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그러니까 10년쯤 후배들, 공무원을 갈망하고 또 호구가 되기를 거부하는 낯선 존재들의 세계에서 함께 사는 법. 되게 재미난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있고 여기 있는 이 띠지 너머에 있는 그림도 아주 돋보여요. 너무 예쁘죠. 네. 그렇죠. 뭔가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하는 특별한 세대적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들이 드는데요. 네. 이거 과연 어떤 얘기 하시려고 이렇게 아주 세련된 제목과 이런 디자인을 하셨습니까? 네, 저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외적으로 전국 빨간차 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그냥 디자인이 저렇게 나온 건데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그런 아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이가희 북벤이 네. 이 책을 신간 언박싱에서 소개를 했는데 그때는 프랑스 혁명의 느낌이 난다고 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아니라 빨간색을 좋아하셔서 그랬군요. 예, 그러니까 10년 선배들이 10년 후배들의 직장 신입생들 얘들 과연 무슨 생각하는 거야? 라는 것들을 정리해서 사회에 내놨고 이게 38쇄까지 갔으니까 어떻게 보면 베스트셀러가 된 건데요. 그만큼 1990년대 좀 각광받는 특별한 세대인 건가요? 네, 사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주목을 받지 못한 세대입니다. 뭔가 단 한 번도 90년대생에서 얘기한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냥 어린 친구들, 20대, 요즘 것들이라고 많이 불렸던 거거든요. 근데 처음 저는 82년생에서 80년대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90년대생하고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의 기준도 그렇고 많이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겪어보니까 굉장히 다른 세대거든요. 다른 친구들이고. 그래서 저는 이 친구들에 대한 오해도 많고요. 네. 뭐 열정이 없고 공무원을 준비하는 것도 이제 이해가 되지 않고 근데 모든 것도 이해 안 된다는 선배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다르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건데 그러면서 제가 한 6년 전쯤에 제가 신입사원 입문교육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그때 이제 교육을 좀 잘 하고자, 그러니까 수요자에 맞는 교육을 하고자 그러니까 책 쓰려고 공부한 게 아니고 그들 좀 이해하고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찾아낸 90년대생들에 대한 정의가 이 책에 담겨져 있어요. 네.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일단 나는 90년대생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달랐으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이몽택 작가님이 정의를 내린 90년대생이란? 네. 좀 90년대생에 대한 그 특징을 세 가지 뽑은 것이 간단하거나 재미있거나 정직하거나라는 특징을 뽑았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기존보다 그런 성향이 더 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세대를 한 단어로 정의하는 건 굉장히 불가한 내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가 조사하면서 나름 정의를 내린 게 이런 부분이고 책에는 없지만 제가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최근에 이제 얘기하는 게 오늘을 사는 오덕후 친구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오덕후. 네. 그러니까 내일을 사는 것이 하고 오늘의 유의를 통해 오늘의 재미를 위해 사는 거고요. 오늘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오타쿠가 오덕후라고도 불리고 오타쿠라도 불리는데 특정하게 뭔가 좋아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엔 열렬하게 강점을 보이는 반면 반대로 본인들이 관심 없는 거나 이런 거는 가이드를 원하고 실패하기 두려워하는 약간 그런 특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90년대생이 온다 이 정의를 들으면서 80년대생으로서 저희를 규정했던 한 용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였죠? 88만 원 세대요. 우석훈 박사가 네. 저희 북소리에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딱 그 20대 때 그 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용어로 사실은 이제 20대가 맞아요. 규정이 된 건데 지금 90년대생을 규정하신 건 그것과 하등 상관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이 이 삶을 즐기고 있느냐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서 저는 또 문화론 쪽으로도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예. 그리고 90년대생 얘기를 하면서 공무원 얘기도 또 많이 나눠주셨어요. 맞아요. 90년대생의 어떤 최고의 꿈이 공무원이다. 또 기성세대들은 거기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시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 시각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셨는데, 9급 공무원을 준비하는 요즘 세대는 세상의 힘든 일들은 하기도 전에 포기하고 도전하고자 하는 의지나 패기도 없으며 근성 따위는 없고 편한 직업만 찾는 이들로 비친다. 여기에 대해서 또 반론을 논리적으로 하셨죠. 네, 사실은 반론이 있기보다 저도 그렇게 예전에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모든 세대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환경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하고자 노력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본인들의 삶의 방향을 선정한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IMF를 맞은 선배들을 보면서 저희 80년대생들이 했던 것은 자기 개발이라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신입사원도 구조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상시 구조조정 모드로 된 이 상황에서는 그들이 기댈 곳은 사실은 공무원 혹은 공기업 같은 곳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열정을 얘기를 하지만 공무원을 선택한다고 해서 열정이 없다고 생각하는 좀 오류가 있다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또 하나는 한국은 이제 전 세계적에서 가장 유명한 근로를 많이 하는 국가인데요. 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이들은 근로계약서에 8시간을 근무한다고 적지만 실제로는 12시간, 13시간을 근무하는 이런 삶을 보면서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공무원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거죠. 저도 그 생각이 드는데 세대를 탓하기 전에 그 세대가 만들어진 시대를 읽어야 된다라는 걸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90년생이 IMF 때 초등학교에 다녀서 아버지의 실직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본인이건 친구건. 그럼 이제 이런 세대가 과연 추구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런 시대에서 어쩔 수 없는 필연적 선택이었고 마치 그 식물들이 쫙 모종들이 있으면 해를 위해서 쫙 굽잖아요. 그것처럼 공무원을 희구할 수밖에 없고 노량진 학원이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보고 이것에 세대를 탓하기보다는 그런 구조를 만든 우리 사회의 기성세대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들이 왜 공무원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으려 하고 그냥 도전 정신이 없는 친구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꼰대스러운 일이 아닐까 네. 라는 생각도 꼰대가 아닌 것 들었어요. 같아요. 그렇게 안 생각하시는군요. 예, 왜냐하면 네. 그 80년대생들도 실은 네. 그 IMF 1997년 그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에도 맞아요. 나왔지만 그 97년이 실은 엄청난 그 사춘기 시절에 그 위기감으로 다가왔거든요. 사실은 80년대생부터 그 대학 입시에서 사범대와 또 뭔가 안정된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그 학과의 인기가 치솟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엔 그렇게 점수대가 높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80년대생들의 어떤 고민이 90년대생들에게 와서는 더 심화된 것 같은 예전에는 수시 구조조정의 어떤 위기에 80년대생들이 그렇죠. 놓여 있었다면 이제는 상시 구조조정 위기에 놓인 90년대생들의 어떤 하나의 맞아요. 탈출구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이게 사실 어떤 거대한 미래를 꿈꾸는 것보다 작은 거에서 행복을 느끼게 되는 또 90년대생의 특징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소확행이라는 말도 또 생겨났죠. 네. 2018년에 가장 유행한 네. 말이 소확행인데 저는 소확행이라는 말도 보면서 선배 세대들이 소확행을 보고 어떻게 말씀하냐면 소소한 거에 재미를 느끼는 하면서 약간 비하의 느낌을 예. 줘요. 근데 저는 사실은 소보단 확의 방점을 찍어서 얘기를 하고자 하거든요. 이들에게 확실한 행복을 찾는 모습들은 사실은 뭐 먹방이라던가 맛있는 걸 먹는다던가 뭔가 즐겁게 노는 부분들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이 아닐까 생각해요. 결국 옛날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돈 벌어서 뭐 하겠노? 소고기나 사 먹겠지라는 개그가 그렇지. 되게 옛날이지만 있었어요. 맞아요. 모를 수도 있어요. 네, 모를 수 있죠. 예. 사람. 근데 집 앞에 제가 이제 마트에 가서 이제 뭘 살라고 하는데 거기 이제 방송을 하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이 돈을 왜 버나요? 이 맛있는 딸기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딸기를 파시더라고요. 맞아요.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그들은 미래에 돈을 벌어서 제 맛있는 걸 먹는다면 지금 확실하게 할 수 있는 행복을 지금 찾는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그걸 비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줄 수 있는 건 저희 어른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 있죠? 그건 이제 미래지향적인 얘기죠. 지금은 개천에 있지만 앞으로는 용이 된다는 가능성인데 이 친구들이 살아보니까 아니 무슨 개천에서 용나? 불가능하다는 걸 안 거예요. 10년 있으면 용이 돼? 불가능하니까 지금 오늘이라도 해피한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당연히 갔다. 그래서 저는 개천에서 용나는 신화가 사라지는 순간 소확행의 시대가 좀 더 저변을 확대한 게 아닌가 생각도 하게 되네요. 아, 정말 많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또 와닿았던 거는 90년대생들은 이 사회를 좀 투명하게 본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이들이 기존의 세대보다 더 정직하거나 투명한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세상에 산 거예요. 하나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스튜디오에 지금 미세먼지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건 모르겠어요. 지금 한 800 정도 되거든요. 800이요. 많은 거 아니에요? 네. 800이요? 그건 굉장히 놀라시겠죠. 그래요? 사실은 그런 거 제가 측정을 못 했는데 어떤 얘기냐면 미세먼지를 하나 예를 들면 사실은 미세먼지가 평균으로 따지면 예전에 더 심했다는 통계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이 우리가 왜 걱정을 하나요? 다 측정 가능하고 눈에 보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이 친구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있고 없고를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사실은 모두 시스템은 다 보이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투명한 시스템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정직한 시스템을 요구하는 거지 이들이 나는 너보다 더 정직해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차에 달려있는 블랙박스나 우리가 폰에 달려있는 맞아요. 카메라들이 세상을 투명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길거리 가서 이제 경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지금은 그렇게 안 된 세상에 살게 된 거죠. 그럼 당연스럽게 그런 시스템을 계속 요구하는 거고요. 근데 그게 안 돼 있는 게 지금 조직이라던가 맞아요. 아니면 마케팅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아직까지 광고 포인트가 사실은 그거를 숨기고자 많이 노력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귀신같이 알아냅니다. 그렇군요. 이 책에 보면은 90년대생을 세 가지로 이제 정의를 내리셨어요. 재미있거나. 간단하거나, 정직하거나, 재미있거나. 근데 이제 앞에 설명들을 들으면 간단하거나, 정직하거나는 이제 설명이 되거든요. 근데 재미있거나를 병맛? 네. 병맛이라는 거랑 같이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병맛이라는 건 이제 뭐 B급 정서 이런 걸로 알겠는데 네. 병맛? 무화 이 설명이 되게 전 충격적이었어요. 주류 문화의 좀 대척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서브컬처라고 많이 불렀는데 황당하고 약간 터지지 않을 상황에서 이 친구들 재밌어 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 들어있는 건 약간 비속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점잔을 빼는 거와 반대 얘기들. 그런 유튜브에 있는 많은 것들이 그런 재미들을 날것의 재미를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도 사실은 재미있고 싶지 않습니까? 모두가. 그렇죠. 근데 그거를 차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하나로는 모든 부분에서 사실은 오늘을 산다는 것은 삶의 유의에 좀 더 방점이 찍혀 있다 봐요. 예전에는 이제 미래에 내가 뭐가 되고 성공을 하고 맞아요. 네. 돈을 번 거였다면 이 친구는 오늘 즐겁고 오늘 행복하고 오늘 의미 있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 오면 어떻게 상황이 펼쳐지냐면 선배들이 사장을 원하고 10년 있다는 상무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 친구들은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원하는 것도 아닌 거죠. 사실은 저는 2012년, 13년에 보면서 그들이 사회에 진출을 하고 20대가 되고 이제 회사에도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들에 대한 논의가 전무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쓴 게 어떠한 그들을 위한 솔루션을 제시하기보다는 관심의 환기가 제 목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만족했다고 생각하는 게 이 책을 가지고 많이 요즘에 토론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하나의 정답을 세대한테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이거에 대해서는 정답이 100개의 조직이 있으면 100개의 정답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많이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길 바랬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거기에서 이제 만족했다 생각합니다. 어떤 이야기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저희 회사의 워라밸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할지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토론을 하고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우라고 하고요. 평균 나이대가 이제 가장 많은 분이 88년생, 가장 어린 분이 99년생 있으십니다. 지치지 않는 두 개의 심장과 그다음에 톡톡 튀는 아이디에이션, 이 두 가지가 저희 또래들의 좀 특징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자연스레 장점으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님 이거 뭐였죠? 저희 그 통합관리자 거에 이거 크리에이티브한 부분들은 수직적인 시키는 구조에서는 잘 못 나온다는 생각하에 저희가 어떻게 하면 수평적인 것들의 장점을 최대한 가져올까 하다가 이제 별명 제도를 도입하게 됐는데요. 별명을 부르는데 격식이 없어지고 나이 그리고 그 사람의 신분 이런 게 없어지면서 제가 대화하는데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 질문도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대부분 것들이 이제 뜬금없다거나 혹은 맥락이 없다거나 대체 이게 뭐지? 하고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이런 것들이 저희로 하여금 아마 현재 이 책에서 말하는 이런 세대에 저희가 온전히 속해 있지 않나 라고 느끼게 해주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워라밸 보장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최대한 보장을 해주고 있고 저의 책임을 인정해주는 게 전 참 마음에 들어가지고요. 남의 회사가 아니라 이제 내 스스로 맡을 수 있으니까 내 회사 내가 잘하면 더 회사가 성장한다는 마인드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뭔가 하고 싶다면 괜찮으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된다. 그게 병맛일지언정 뭐 재미만 추구할지언정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괜찮은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90년대생들은 우리 세상을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90년생이 맞닥뜨리는 세상이라는 의미에서 볼 때 이 꼰대라는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 들으시면서 약간 기분이 언짢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분명히 꼰대입니다. 아니면 꼰대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분들이시죠. 일단 작가님께서 꼰대 정의 한번 내려주실까요? 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 책은 꼰대에 대한 책은 아니에요. 꼰대가 몇 가지 들어있을 뿐. 그래서 저는 꼰대에 대한 그 정의를 좀 다른 책에서 좀 가져왔는데 너무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예. 꼰대 발견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남보다 서열이나 신분이 높다고 여기고 자기가 옳다는 생각으로 남에게 충고하는 걸, 또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등한시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된 정의라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저는 제 책에서는 약간 다르게 봤어요. 여기는 꼰대를 탈출할 수 있다고 썼는데요. 네. 저는 꼰대를 탈출하지 못한다고 썼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나이가 든 사람이 꼰대가 아니고요. 나이가 들 모든 사람은 꼰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책에는 꼰대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네. 거기가 23개 문항이 있는데 네. 결과를 보시면 하나 이상 나오면 무조건 꼰대라고 말해요. 근데 그게 일부러 제가 그렇게 비과학적으로 설계했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 이상 나오게 무조건 설계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른 꼰대 테스트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꼰대가 꼰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특징이 꼰대가 아니고 사실 나이가 들면 지식의 저주에 걸리고 경험의 저주가 걸리기 때문에 밑에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모두가 꼰대지만 저는 책에 뭐라 썼냐면 꼰대 벗어나는 건 힘들지만 괴물은 되지 말자고 썼거든요. 그래서 꼰대는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서 꼰대의 설명 뭐냐면 괴물 같은 사람들이에요. 조직에서 암적인 존재들, 사람을 무시하고, 나이로 무시하고, 등한시하고, 경험으로 이제 자기를 깔아뭉개고 이런 거거든요. 그럼 그런 건 사실은 꼰대보다는 괴물로 불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이가 중요하지 않은 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꼰대 대 90년대생. 이러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젊은 꼰대라는 얘기도 나왔듯이 그렇죠. 나이에 상관없이 내가 옳다고 여기고 딴 사람의 얘기를 듣지 않으면 그게 꼰대예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딱 한 가지 다른 건 꼰대는 벗어날 수 없다. 근데 적어도 우린 개꼰대만은 되지 말자. 그게 괴물 혹은 개꼰대. 정말 심각한 개꼰대. 사람들만은 안 되고자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온라인에서 제 책을 보시고 꼰대 테스트를 해보시고 2개 이상 나오면 막 화를 내시거든요. 내가 꼰대야? 그러면서 작가 데려와. 뭐 이러시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 정말 꼰대라는 건 벗어나기 어려운 거지만 저는 이 꼰대라는 것이 너무 진부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딴 단어를 선택하지 못해서 갖고 오긴 했지만 부득이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괴물 같은 사람을 숨기고 있다는 거죠. 모두가 노력해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책에서 이 꼰대라는 용어를 직장 생활과 관련지어서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를테면 답정너 유형.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넌 그냥 대답만 해. 라든가 상명하복 유형. 까라면 까라고. 맞아요. 네. 또 전지전능 유형. 내가 해봐서 아니까 넌 그냥 시키는 대로 해. 라는. 굉장히 지금 김혜지 북마스터가 깊은 자괴감의 어떤 표정을 짓고 있어요. 저 약간 조금씩 해당이 되는 것 같아서 예, 내가 꼰대라니. 후배들에게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이러지 마세요. 네. 어떤가요? 이런 꼰대 유형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가장 싫어하는 걸 답정너 유형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소통을 하고자 하는데 많이 방해를 하는 유형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답정너는 답을 먼저 제시하고 네. 아니면 상명하복. 기존에 있었던 수많은 조직사회 문제점들이었죠.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즘 친구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극혐을 하거나 극혐. 극도로 혐오 그렇지. 하거나 이제 거기에 대해서 먼저 방어 기제를 가지고 이제 회사를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만 하면 꼰대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선배님들 거기서 더 스트레스를 받으시고요. 근데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좀 더 소통이 되는 문화로 가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녹화 내내 지금 마음이 무거워. 아니, 나이랑 상관없대요. 그러니까 꼰대는. 나이랑 상관없는데 그래도 이 꼰대일까? 막 이런 걱정이 들고 꼰대까지는 괜찮은데 이러다가 괴물까지 되는 건 아닌가? 막 이런 걱정도 드는데. 그래서 여기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직장인 꼰대 체크리스트라는 게 이 책 안에 있거든요. 한번 해보죠. 몇 가지만 가지고 왔어요. 23개의 문항이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네. 먼저 정시 퇴근 제도는 좋은 복지 혜택이다. 낯선 방식으로 일하는 후배에게는 친히 제대로 일하는 법을 알려준다. 내 의견에 반대한 후배에게 화가 난다. 내일 오전 9시까지 끝내야 하는 업무가 주어졌다. 현재 시간 오후 4시, 퇴근 시간은 오후 6시. 2시간 남은 상황인데 이때 당신의 선택은?
1번 상사에게 일정 조율을 부탁한다. 2번 야근을 해서라도 완성한다. 저는 야근으로 그냥 완성할 것 같아요. 이유는 혹시? 그게 4시까지 요청을 했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 이유가 뭐 타당하다면 내일 오전까지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시간 조율 요청을 할 것 같아요. 이유는? 왜냐면 그러니까 2시간 내로 해결하지 못할 일이면 이제 추후 양해를 구해서 제가 보다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요청을 하는 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저한테는 그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도 저 하나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 제 일했던 경험상으로는 저는 주로 싸들고 집에 갔었어요. 가서 이제 밤새 모든 걸 만들어서 다음날 갖고 왔었죠. 야근을 해야 맞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때는 그러고 제 개인 스케줄에 맞춰서 그거를 다 싸들고 가서 집에서 마무리 지어가지고 왔죠. 저는 일단 조율 요청할 것 같아요. 일단 야근을 한다고 해도 장난 못 하거든요. 그걸 야근으로 끝낼 수 있다라고 저 장난 못 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시간 조율을 요청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당신이 생각하는 꼰대란? 자기가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남도 자기처럼 그거를 옳은 틀이라 생각하고 강요하고 조언하는 사람. 꼰대요. 나 때는 말이야. 요거부터 꼰대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꼰대는 업무 시간에 업무 외적 질문을 하는 사람을 꼰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의하자면 이제 내로라는 거죠. 나한테는 관대한데 남한테는 엄한 사람. 네. 같이 잘 살아야 되는데 나만 살겠다. 약간 보상 심리가 강한 사람. 네. 사실 이 책이 기업에서 이제 인력 관리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했다라는 게 되게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기업이 마케팅을 위해서도 필요한 정보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정치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향후에 어떻게 우리 유권자들이 바뀌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도 쓰임새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요구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전 국민의 필독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100세 나오겠어요. 38세는 만족 못하시는데요. 사실은 꼰대 혹은 기존의 조직에 대한 공격이 아니에요. 모든 세대는 자기의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선배님들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가장 합리적인 그럼요. 선택을 한 네. 지금의 결과거든요. 근데 지금의 세대에서는 그게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문유석 부장 판사님이 얘기하신 바뀐 건 세대가 아니다 시대다라는 것을 이제 차용을 했는데 네. 그 시대가 전체 바뀌어버린 거죠. 그 반대로는 회사에 충성을 안 하는 이유는 회사에서 먼저 뒤통수를 때렸기 때문이죠. 그렇죠. IMF 아니면 상시 구조조정 이런 것들이 이미 믿을 수 없는데 거기에 충성을 요구하려면 당연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겉으로는 믿는 척을 하긴 하죠. 왜냐하면 회사에서 계속 충성을 요구한다면 그렇죠. 믿는 척을 하지만 속마음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 90년생을 기업들이 이해해야 하는 이유, 90년대생을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90년대생을 이해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책이랑 너무 다른 것 같은데. 어떤 의미냐면 네. 한 가지 조건이 있는 게 기존에 있었던 방식대로 이제 회사가 잘 되거나 네. 마케팅에도 문제였고 인사관리에 문제없다면 굳이 이들을 따로 쪼개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있는 많은 조직에서 특히 인사관리라든가 마케팅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문제점 하나가 이제 바로 세대 관리에 대한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저희 회사가 잘 되고 있으면 모두가 관심이 없겠죠. 근데 최근엔 그런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90년대생들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조직사의 많은 문제점들은 70년대생 그 이전 아니면 80년대생 다 불만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대신에 이들은 참지 않고 얘기할 뿐이죠.
90년대생이. 네. 그래서 90년대생들이 사회에 진출한 게 2012년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5, 6년이 지나간 이 시점에서는 굉장히 그 수가 많아진 거예요. 그 사회가 투명한 사회가 되는 이런 정치 사회적 환경도 있다 보니까 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스럽게 저희가 꼰대라는 것에서 집중하게 되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지 않을 환경이 된 거죠. 저는 무엇보다 그 고유성이라는 것, 개개인에게 특성. 존재하고 있는 그 특성, 조직에만 들어가면 사실 평범해지잖아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내가 튀면 망치로 막 때리니까. 튀지 마. 그렇죠. 근데 그 창의성을 저는 좀 이렇게 키울 수 있는 방식이 우리가 계속 조직 문화라고 얘기하는데 공동체 문화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가 우리는 조직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하나의 공동체야라는 우리는 개개인들의 구성원을 다 맞아요. 하나의 원소로서 다 존중해. 나도 부장이지만 원소야라고 얘기하는 이런 어떤 생각의 전환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맞아요. 예, 그 창의성에 전제되는 그런 개선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해보게 그렇죠. 돼요. 모든 세대, 모든 연대생들은 다 고유의 특성이 있다라는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근데 특히 이제 90년생도 어떤 노동 문화의 변천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52시간 근무제를 경험하는 세대가 될 것 같아요. 과거의 세대는 월화수목 금금금이라고 해서 7일 노동 세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오전 근무하는 세대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도 근무를 안 하고 주 5일제가 정착이 꽤 됐죠. 네. 그러고서 이제는 52시간까지 되게 되면 이 직장 문화가 엄청나게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90년대의 세대 특성을 반영하고 다시 이것이 사회의 변화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주 4일제 근무까지 하고 있죠. 네. 그 법적으로 주 4일제 하는 나라가 있기보다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등장을 그렇죠. 하고 있고, 네. 일본에 있는 의료하는 플랫폼으로 가장 유명한 회사라고 하는데, 네. 그 회사는 주 30시간을 근무하죠. 하루에 6시간씩 5일. 그러니까 거기서는 근데 이유가 있어요. 본인들이 보다 보니까 사람은 6시간 정말 집중해서 일하면 6시간밖에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노동 생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한국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회사에서는 그렇게 해서 충분하다는 거죠. 하루에 6시간 대신에 점심을 먹지 않고 쭉 근무하고 가면 생산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근무 시간은 계속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건 근무 시간이 아니고 거기서 어떤 일을 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사실은 쓸데없는 일이 회사에서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 친구들은 정말 일을 하고 싶거든요. 네. 근데 오면 형식에 얽매이거나 어떠한 뭔가 보고의 양식을 마치기 위해서 아니면 보고를 위한 보고 맞아요.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아무리 노동 시간이 줄어들더라도 이 쓸데없는 일이 많아진다면 네. 사실은 일은 계속 남아 있는 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쓸데없는 일을 없애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 80년대 민주노동화를 넘어서서 이제 저희가 가늠할 수 없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패러다임 중에 하나가 사실은 우석훈 선생님의 신작인 민주주의는 회사 문 앞에서 네. 멈춘다에서 나왔던 직장 민주주의가 있어요. 저희도 한번 그 얘기를 했었죠? 다뤘었는데 네.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출근이 덜 힘든 회사를 만들고자 하는 그 정도면 괜찮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현대 사회에서는 회사가 어떤 악의 조건으로 된 것 같아요. 회사 가기 싫고 회사 가면 지옥이고 가면 이제 너무 이제 스트레스 받아서 잠도 못 자고 이런 건데 사실은 회사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고 전 판단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떠한 일을 할 때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협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회사라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생활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대화가 우선 안 통했고요. 두 번째는 불편했어요. 직장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돈을 버는 그런 목적도 강했지만 뭔가 성취해서 욕구를 달성하는 것도 강하다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 혼자의 성장뿐만이 아니라 공동의 성장을 위해서도 조직원은 한 사람 한 노력도 가장 큰 요소이기 때문에
90년생이다 뭐 80년대생이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요? 제가 그렇게 원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살아와서 오히려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서로에 대해서 조금씩만 양보를 해주고 좀 더 본인의 일에 욕심을 많이 냈으면 좋겠어요.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겠지만 저희도 항상 저희도 존경하는 만큼 저희들도 존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같이 살아야죠. 이 90년대생들의 가능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역 멘토링을 제안하셨거든요. 이게 이제 정말 소통하는 방법들이 되게 세세하게 나눠지는 것 같기도 해요. 거기에 전제는 뭐냐면 젊은 세대한테도 배울 것이 있다는 걸 좀 믿으셔야 된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조직들은 뭐냐면 젊은 세대나 신입사원이 오면 무조건 가르쳐야 되고 얘네는 부족한 존재가 깔려 있어요. 물론 그런 것도 굉장히 많겠죠. 업무 방식, 아니 이 회사에 대한 방식 이런 것도 분명히 가르쳐야 되고 경험이 쌓여야 되지만 이들을 뽑았을 때 사실 말로는 창의력이 굉장히 뛰어난 존재야. 얘네한테도 배워야 돼 하지만 실제로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몇몇 회사에서는 영 멘토링이라고 해서 신입사원한테 임원이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도 굉장히 솔직하게 하거든요. 뭐 상무님은 꼰대 같아서 말이 안 통하세요. 답정 넣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그 야자 게임 하는 거랑 비슷한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럼 이제 술 먹고 나서만 10분간 했는데 그거 후유증 되게 커요. 어휴, 평생 가요. 그래서 내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좀 받아들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가르쳐야 될 것도 굉장히 많지만 그렇다면 젊은 세대한테 배울 게 있는 부분인 거죠. 저희는 어느 경영자도 90년대생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젊은 세대에서 얘기한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다 아니다 이런 것이 그냥 젊은 애들은 얘기할 건덕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아쉬웠던 거예요. 좋든 안 좋든 무조건 좋은 얘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해외에서도 이제 얘는 부족하고 뭐 믿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지만 이런 얘기조차 없는 게 사실은 안타까운 현실이었던 거죠. 이제는 얘기하자는 겁니다. 이야기를 거는데 오히려 82년생이 90년생과 이야기 거는 화두를 책으로 내신 건데 사실 82년생 이전의 세대 70년대나 60년대생 CEO나 사장들도 이 책을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 책의 핵심은 소통인 것 같아요. 소통하자. 그들과 얘기하고 위치를 바꿔서 얘기하게 되면 조직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함축을 주네요. 이 책에서는 또 90년대생들이 똑똑하고 합리적인 소비자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90년대생들이 회사를 선택하는 것도 네. 소비자로서 선택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금 우리가 저 뽑아주세요라고 하지만 나중에는 우리 회사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인재 관리가 지금부터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는 좋고 나쁨을 홍보팀에서 얘기하는 걸 사실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회사가 좋고 나쁜 점은 이미 온라인에 다 공개가 돼 있어요. 네, 그 시스템이 다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직 문화가 좋은 곳에 들어가고 싶어 하거든요. 워라밸이 괜찮고 내가 여기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곳을 찾고 거기에 이제 더불어 내 능력을 펼치는 곳을 살고 싶어 하는 거죠. 돈도 많이 받아야 되지만. 근데 그런 곳들은 이제 좀 더 좋은 친구들이 가겠죠. 지금은 대기업을 말씀을 솔직히 드리면 그만둬도 금방 신입사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위기를 몰라요. 그러니까 무뎌요. 근데 이들은 이미 그 회사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걸요. 그러면 나중에는 안 들어올 시간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인구는 적어지고 네. 모두가 다 AI로 못 메꾼다면 사실은 그렇다면 경쟁력은 당연히 그 회사가 줄어들겠죠.
네, 오늘 90년생이 온다의 저자 이몽택 작가와 이야기 나눠봤어요. 아까 정말 제일 중요한 질문, 제일 궁금한 거 이거였거든요. 과연 90년대생들이 이 책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왜냐면 우리 이몽택 작가님도 90년대생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아닌데?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네. 현장에서 90년대생들 많이 만나보셨죠? 어땠어요? 네, 최근에 굉장히 많이 만나보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책은 90년대생들이 보라고 만든 책이 아니에요, 전혀. 30대, 40대 이제 저와 비슷한 아니면 선배 이제 직장인들이 보고 좀 이해했으면 하는 네. 책이었는데 그래서 전혀 개의치 않았죠. 그들이 안 볼 거라 생각하고 오히려 안 보길 바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책을 수만 권 보고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들보다 잘 알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의외로 온라인을 보면 그들이 가장 많이 읽어요. 20대 친구분들이. 그리고 피드백을 주거든요. 그러면 그들도 자기들이 뭔지 몰랐대요. 근데 보다 보니까 공감을 하시는 거죠.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그들이 나는 내가 이제 자연스럽게 행동을 했던 건데 이제 선배나 회사에서 굉장히 너는 잘못됐다. 넌 그렇게 살면 이제 회사 살기 어렵다. 살아남기 어렵다라는 얘기 듣고 뜻밖의 힐링을 받는 친구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악플도 많지만 전 그런 거 한두 번 볼 때마다 굉장히 좀 그래도 책을 쓰길 잘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90년대생이 왔고요. 지금 사회에 진출했고 이제 앞으로 또 2000년생도 오고 2010년생도 올 텐데 이 세대는 다 시대가 만들어 놓은 하나의 어떤 사회적 산물이니까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가능성을 좀 더 많이 열어주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정책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기성세대의 역할이 아닌가 싶고 이 책의 의미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90년대생들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노사관계를 만들어가는 첫 번째 단계의 세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야기 나눠봤는데 작가님 어떠셨어요? 너무도 좋은 시간이었고 네. 이제 제 생각 다른 얘기도 듣고 이런 논의를 하는 시간이 굉장히 좋고 불러주셔서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네. 저희도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네. 오늘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서 저희가 약간의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이 책을 살펴봤거든요. 90년생이 온다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노동에도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90년대생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시대가 달라지고 세대가 변화하는 만큼 이 새로운 노사 관계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TV 책방 북소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수근입니다. 우리 TV 책방 북소리. TV 책방 북소리 시청자 여러분. TV 책방 북소리 여러분. TV 책방 북소리 시청자 여러분. 환절기 좀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 선물을 받은 것처럼 너무 즐겁고 재미있고 유쾌하게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다른 각오는 사실 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인생 얘기도 나눌 수 있고 한다는 게 짜릿했어요.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깔깔거리면서 너의 멋있는 모습 계속 기대할 거고 넌 최고야. 화이팅! 100 릴레이부 100회 탄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으라차차! 안녕하세요. 인천 저 메가더의 아들 너무 잘 아시죠? 예, 아이워스본 인천 지상렬입니다. 반갑습니다. 요거를 누가 그 간판을 줬는지 몰라도 TV 책방 북소리 너무 잘 줬어요. 좋은 마일리지를 참 많이 쌌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왜냐면 이 100회까지 오기까지가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북소리가 잘한 것도 있지만 옆에 이 조력자분들이 또 많이 이렇게 양념을 잘 쳐줘서 이 100회까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100회 마일리지 방송 프로그램으로 이거 쉽지 않습니다. 대단합니다. 뭐 물고기 잡으러 다니고요. 그리고 토요에다가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쇼도 하러 다니고 유튜브, 예,
그것도 하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또 TBS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예, 팩트 인스타 100회를 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려의 중심 서울에서 만나는 연예가의 모든 건 저는 예전에서부터 저는 장문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이렇게 간결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다른 책들도 되게 훌륭하나 굳이 메뉴판을 이제 딱 뽑자면 저는 좀 시집을 되게 많이 좋아하죠. 제가 참 그 좋아하는 그 표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게 남자가 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야 그거 뭐 이거 올라오게 무슨 꽃이 뭐 그런 얘기를 하니. 근데 안 올라오게끔 이 형님이 참 표현을 잘하셨어요. 저는 5페이지를 못 넘기거든요. 근데 한 페이지에 착하게 살아야겠다. 읽으면 정말 꽂히고 꽂히고 계속 꽂힙니다. 강원석 시인의 너에게 꽃이다. 예, 타이틀은 이거고요. 오늘 돋보기를 갖고 왔어야 되는데 이 노안이 와가지고 자동차로 따지면 요 앞에 헤드라이트가 이제 잘 안 보여가지고 하나가 좀 깜빡깜빡합니다. 예. CD로 따졌을 때 이제 메인 타이틀곡인가 봐요. 너에게 꽃이다. 마음을 접고 접어 꽃 한 송이를 만들고 사랑을 품고 품어 향기 한 줌을 모으고 두 손에 가득 담아 너에게 주느니 꽃처럼 피고 꽃처럼 웃어라. 세상은 온통 너에게 꽃이다. 소름. 좋은 일이 많을 거라는 거죠. 너가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거죠. 좀 넘치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이제 뭐 살면서 고민 없는 분들 없거든요. 근데 고민거리가 조금 되게 무겁게 다가왔을 때 그런 것들을 환기하고 싶을 때 요즘에는 생각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그것들을 좀 걸러내주는 그 음이온 효과를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나무형들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고요. 나무형들도 멋있죠. 항상 변화먹고 그냥 묵직하잖아요. 일단은 이분은 너의 사랑 나의 사랑 땡땡땡 머리가 깁니다. 트리트먼트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남자입니다. 항상 보증서 주고 싶고 그런 친구입니다. 우리 경진이가 어떤 또 책을 갖고 나올지 되게 궁금해요. 제가 오면서 오늘 통화를 했네요. 통화를 했는데 피아노 학원에 있다고. 열심히 살아요. 되게 중국어 학원도 다니고 피아노 학원도 다니고 많이 다닙니다. 경진아, 세상은 온통 너에게 꽃이다. 좋은 생각 많이 하기. 항상 긍정적으로. 파이팅! 으라차차!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니까도 보고 싶다. 널 사진해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너무 약속한 시간 나는 우리 끝냈다. 이제 얼굴 한번 보는 것조차 힘들어진 우리가. 저긴 온통 겨울뿐이야. 8월에도 겨울이 와. 마음은 시간에 달려가네. 홀로 남은 설국 열차. 네 손잡고 지구 반대편까지 가. 겨울을 끝냈다.